한 남자가 새벽에 산책을 하다가 코를 찌르는 악취를 맡게 됐습니다. 그는 잡초 속에 숨겨져 있는 두 개의 커다란 비닐봉지 속에서 사람 손과 발이 어렴풋이 튀어나온 걸 발견했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바로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범인이 본인의 은인을 잔인하게 숨지게 하고 토막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연예인 못지않게 예쁜 미모를 가진 여성은 왜 본인의 은인을 숨지게 했을까요? 여자는 체포되고 나서도 반성하지 않았는데 그녀가 또 뭐라고 했길래 극형을 받고도 3년을 더 살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악녀라고 불리는 마예농 사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악녀 마예농은 가냘픈 미녀였는데 그녀의 미친 범행 수법으로 중국 동북 지역에서 제일 가는 여자 악당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극형을 선고받았지만 한마디의 거짓말로 3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중국 헤이룽 장성 가무스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1994년 9월에 가무스시의 경찰서에서 여러 건의 신고 전화가 접수되었는데요. 전부 흩어진 인체 일부를 발견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바로 출동하여 모든 장기를 수거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의학자의 확인 끝에 여전히 일부 신체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발견된 신체 조직으로 피해자가 각각 성인 남성과 성인 여성, 또 아이 한 명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그들의 머리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경찰이 신고된 현장을 조사한 결과 전부 범죄 현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피해자를 시내 곳곳으로 방치하고 머리도 없앴습니다. 게다가 1994년의 수사기술이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열악해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에 어려웠으며 어디서부터 조사를 시작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가무스시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게 됐습니다. 그러다 1년이 지난 1996년 6월에 경찰은 또 여러 통의 신고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농업연구소의 논밭의 도랑과 산업대교 근처에서 흩어진 인체 일부가 발견됐다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경찰은 수사 끝에 피해자가 중년 남자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머리를 찾지 못하여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발견된 피해자의 일부 신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는 32살에서 35살 사이이며 키는 178cm에서 180cm이고 우람한 체격이었습니다. 왼쪽 손목에는 눈에 띄는 흉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성만으로는 신원을 확인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을 혼란시키지 않고 대중들에게 단서를 수집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우선 경찰은 개인 명의로 TV방송에 한 남자가 차 사고로 병원에서 구조 중이라며 그 남자의 키가 180cm이고 체격이 우람하며 왼쪽 손목에는 눈에 띄는 흉터가 있다며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제보해달라는 사례금이 붙은 공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고가 발송되고 얼마 안 돼 동씨 노인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는 전화로 아들 동다칭이 며칠 동안 자신을 보러 오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전화할 때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고 회사로 연락해 보았는데 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노인의 신고를 중요시하며 동다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선 동다칭의 회사와 옆집 그리고 아버지를 방문하여 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 당시 33세였던 동다칭은 경찰이며 왼쪽 손목의 흉터는 몸싸움을 말리다가 술병에 의해서 다치게 된 것입니다. 동다칭은 결혼에 한번 실패하여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5월 말에 마지막으로 아들과 만났고 그때 아들은 한 여자와 연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다칭의 이웃은 6월 1일 저녁에 그가 여자친구와 같이 귀가한 걸 목격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동다칭의 여자친구는 아주 예뻤는데요. 이웃들은 그녀와 마주친 적이 없고 그저 동다칭이 그녀에게 수아라고 부르는 걸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이 동다칭의 집에 도착했을 때 문과 창문은 전부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다칭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후 대문을 파괴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대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 벽과 바닥에는 전부 붉은 액체로 가득하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붉은 액체를 채취하여
둥다칭의 혈액형과 비교하였습니다. 사건이 1994년에서 1995년 사이에 발생했었는데 그 당시 DNA 기술이 발전되지 않아 혈액형을 비교하는 게 가장 선진적인 수사 방법이었습니다. 비교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단서를 참고하여 피해자가 둥다칭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경찰은 둥다칭에 사귄 지 얼마 안 된 갑자기 사라진 여자친구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게 됐습니다. 둥다칭의 아버지와 이웃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경찰은 그 여자의 이름이 임수아라는 걸 알게 되어 그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노력은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경찰은 또 둥다칭의 동료와 친구들을 방문하여 그 여자에 대해 정보를 확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친구가 경찰에게 둥다칭이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여자친구를 알게 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그의 말대로 가무스시의 200여 개의 결혼정보회사를 전부 조사하여 한 곳에서 둥다칭과 임수아의 이름을 찾게 됐습니다. 경찰은 소개소 직원의 협조로 임수아의 몽타주를 만들어 사회 각지로 배포하여 단서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한 노인이 보게 됐는데요. 바로 경찰에 전화하여 그녀가 본인 마을의 마씨 가족의 셋째 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경찰은 화천현의 마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임수아의 아버지는 딸의 본명이 마옌홍이고 사건 당시 28세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딸은 결혼하여 두 아이를 낳았지만 나중에 이혼하여 그녀는 혼자 가무스시로 이사가 반년 이상 가족과 만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이웃과 친구들은 경찰에게 마옌홍은 아주 예쁘게 생겼으며 평상시 항상 웃는 모습이어서 보기 좋았지만 사람이 경솔하고 거짓말하기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마옌홍에 대해 더욱 의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둥다칭의 아버지가 경찰에게 연락하여 아들의 유물을 정리하다가 2만 위안, 하나로 약 362만 원이 있는 통장이 사라졌다고 전하였습니다. 경찰은 마옌홍이 그 돈을 위해 둥다칭에게 접근하여 그를 해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바로 통장에 대해 조사하였는데요. 통장에 있는 돈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경찰은 만약 그녀가 그 돈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면 반드시 돈을 찾으러 올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동안 돈을 인출하지 않은 건 둥다칭이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사회적 센세이션을 일으켜 감히 은행에 찾아가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 돈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통장 소속 은행으로 사람을 파견하여 마옌홍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은행 직원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한 여자가 은행으로 들어와 통장을 꺼내 은행 직원에게 건네며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빨리 인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은행 직원은 그녀가 준 통장이 바로 경찰이 찾고 있는 통장이라는 걸 알게 되어 몰래 매복하고 있던 경찰에게 통보하여 여자를 체포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그 여자가 바로 마옌홍이었습니다. 체포된 마옌홍은 바로 본인의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1996년 헤이룽 장성 가무스시의 한 농가에서 태어난 마옌홍은 어릴 때부터 가정이 가난하여 어렵게 살게 되어 항상 부자가 되는 걸 꿈꿔왔습니다. 마옌홍은 일하게 되면서 본인의 노력으로 하루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지만 얼마 안 가 정직하게 일만 한다고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옌홍은 아주 예쁘게 생겨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녀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본인의 미모로 부자에게 시집 가는 게 본인의 꿈을 더욱 빨리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 20세쯤 몇몇 남자들 중에서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와 결혼하여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결혼하여 부유한 생활을 하게 됐지만 항상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남편에게 본인도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였지만 그녀의 남편은 바로 그녀의 말을 거절하며 여자는 집에서 가족을 챙기는 게 좋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리고 너도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마옌홍은 분노에 사로잡혀 결국 1993년에 두 자녀를 남편에게 주고 남편과 이혼하였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몇 년간 모은 돈을 들고 가무스시로 가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가무스시에 도착한 그녀는 작은 원룸을 임대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왕란이며 한때 남편과 장사하여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 결국 집에서 쫓겨났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혼자가 된 그녀는 할 수 없이 가무스시의 한 분식집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예농은 얘기할수록 슬퍼했는데 심지어 울기까지 하였습니다. 서왕리와 아내는 그녀의 사정을 매우 동정해하며 임대료를 100위안, 하나로 약 18,000원이 되는 집세를 반으로 줄여주었으며 그녀를 친동생처럼 여겼습니다. 마예농은 가무스시에서 자리를 잡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 남편이 얘기한 것처럼 사업가 체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그녀는 소규모로 장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조사도 하지 않았고 본인의 생각대로만 모든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예농은 1년 넘게 장사했지만 돈을 벌기는커녕 손해만 보게 되었습니다. 1994년 8월 25일 저녁에 마예농은 집주인 서왕리의 집으로 가 그에게 너무 죄송한데요. 저희 사장님이 화물 구매하러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 월급을 받지 못했어요. 혹시 이번 달 집세는 조금 늦게 드려도 될까요? 저 지금 밥 먹을 돈도 없어서요. 라며 울면서 얘기하였습니다. 마음씨가 착했던 서왕리는 그녀를 달래며 200위안, 하나로 약 36,000원을 그녀에게 주며 굶지 말고 먼저 쓰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원한 건 이런 용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서왕리가 꺼낸 지폐 한 다발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딱 보기에도 5,000위안, 하나로 약 91만 원이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만 감사하다고 말하며 사실 서왕리의 돈에 흑심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돌아가지 않고 서왕리와 수다를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서왕리는 다음날 점심에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친척을 보러 일주일 정도 갈 거라며 집세를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마예농은 바로 감사를 표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서왕리의 돈뿐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녀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 돈을 독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8월 26일 오전에 마예농은 서왕리 일가족이 식사하기 전에 그들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서왕리와 그의 아내는 예의상 마예농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마예농은 거절하지 않으며 또 잔뜩 흥분해하며 오빠와 형수님이 먼 길을 떠나게 됐는데 제가 배웅해드리는 게 맞아요. 라고 하며 밖으로 나가 맥주 몇 병을 구매하여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녀는 서왕리 몰래 수면제도 사왔습니다. 결국 그녀를 믿었던 서왕리 일가족은 전부 잠들었습니다. 마예농은 그의 집을 뒤져 마침내 현금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서왕리 가족이 깨어난 후 돈이 없어진 걸 알게 되면 본인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여 탁자 위에 있는 도구를 들고 세 사람을 숨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세 사람이 계속 누워있게 되면 사람들에게 바로 들킬 것 같아 그들을 토막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세 사람을 토막낸 후 여러 개의 비닐봉지에 넣어 저녁에 자전거로 시내 곳곳에 방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왕리의 가족 셋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처음으로 발견한 3명의 피해자입니다. 처음 범행을 저지르고 체포되지 않아 마예농은 의기양양해하며 바로 조건이 좋은 집을 임대하고 결혼정보회사로 달려가 등록하였습니다. 그녀는 본인의 이름을 임수아라고 말하며 한 번 결혼한 적이 있었는데 불임으로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다가 결국 이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하며 눈물도 보였습니다. 그녀의 정보를 기록하는 직원은 그녀가 예쁘게 생기고 또 불쌍한 여자라고 생각하여 그녀에게 좋은 남자를 소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똑같이 이혼하고 180cm의 키에 우람한 체격을 가진 경찰 둥다칭을 그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마예농은 본인의 외모와 거짓말로 바로 둥다칭의 마음을 얻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하여 얼마 안 돼 바로 동거하기 시작하여 결혼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날 마예농은 둥다칭과 수다를 떨 때
본인의 전남편이 경제 능력이 아주 좋았고 돈을 잘 버는 건 남자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고 도발하였습니다. 그녀의 말에 자극을 받은 둥다칭은 본인의 통장을 그녀에게 보여주며 본인이 많은 돈은 벌지 못했지만 돈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혼할 때 마예농에게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1995년 6월 1일 둘은 놀러 나갔다가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6월 2일 아침 마예농은 둥다칭의 힘을 다 빼놓은 후 조금 더 잘하고 하며 본인이 직접 요리하여 그를 위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맥주 3캔도 준비했었습니다. 곤히 자다 깨어난 둥다칭은 식탁에 가득한 음식을 보고 자신이 좋은 여자를 만나게 됐다고 기뻐하며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식당에 엎드려 잠들게 되었습니다. 잠든 이유에 대해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마예농은 둥다칭의 집을 샅샅이 뒤져 모든 현금과 통장을 찾아낸 후 주방으로 가 날카로운 도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의 일은 모두 아는 부분이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경찰은 마예농에게 왜 성실하게 생활하지 않고 둥다칭을 해쳤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둥다칭을 해쳤을 때 자신도 망설였다고 말했습니다. 둥다칭은 모든 게 완벽한 좋은 사람인데 본인이 사람을 해친 적이 있어 언젠가 들키게 되면 상대방이 분명 그녀를 업신여길 것 같았고 또 둥다칭이 경찰이기도 해서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마예농의 진술로 그녀가 묻은 4명의 피해자의 머리를 찾아냈습니다. 얼마 후 재판이 시작하여 그녀는 고의상해죄로 극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예농이 판결 결과를 듣자마자 바로 억울하다며 본인의 진술은 전부 경찰이 강제로 유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도 나약한 여성이 혼자서 서학리 일가족을 해칠 수 없다고, 둥다칭 또한 우람한 체격인 경찰이라 더욱 힘들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예농은 본인이 왕 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왕 씨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 또 어떻게 범행을 저지르고 작물을 나누었는지 아주 상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후 확실히 화난 현에 왕 씨 탈주범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어 사건 관련 주요 당사자가 체포되기 전까지 사건을 종결할 수 없어 마예농을 구치소에 가두어 재판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3년 후 왕 씨는 마침내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신문 후 왕 씨와 마예농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절망에 빠져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예농은 한마디의 거짓말로 3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1998년 마예농 사건이 재개되어 법원에서는 그녀에 대해 극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이상 회피할 핑계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극형을 집행하기 전 기자가 그녀에게 인터뷰하여 후회한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냥 쓴웃음만 지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예농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냐고 물었을 때 울기 시작하며 자신의 2아이를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서학리 부부와 그들의 아이를 숨지게 했을 때 본인의 아이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본인의 욕망을 위하여 인간성을 포기하고 악마가 되었습니다. 1998년 12월 22일에 펑 하는 소리와 같이 마예농은 짧고 죄 많은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스터리 수사곡입니다. 감사합니다.